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제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들이 4개가 있어요. 아주 대형 여론조사 기관들입니다. 여기에서조차도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제는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폭삭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제가 한 달 전여부터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추세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유일한 조건은 정책을 바꾸는 길밖에 없는데 이재명이가 정책을 바꿀 리가 없죠. 왜? 개딸들이 용납 안 하니까. 자, 개딸들만 믿고 정치하다가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제,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금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셉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선관위 선거 조작. 야, 이건요, 참 밑도 끝도 없네요. 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전국적으로요, 투표 함수 있잖아요. 투표를 하면 투표 용지를 갖다가 집어넣는 투표함 있잖아요. 투표함수 관리를 갖다가 지금 381개소에서 조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조작을 했느냐, 최대 11배까지 뻥튀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요것들 싹 다 법으로 엄중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가벼운 뉴스로서는 이제 백악관의 최연소 여성 대변인, 아주 미모도 상당히 뛰어나죠. 지금 레빗 대변인이 전격적으로 이달 말로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그 자녀가 둘이에요.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딸을 낳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백악관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요 2개, 그러니까 이제 이 워킹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과 백악관 대변인, 세계에서 사실상 뭐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대변인이죠. 자, 이거를 두 임무 수행이 그렇게 이제 그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해서 정계를 떠나는 것은 아니고, 자, 이분은요, 이 레빗 대변인은 정치에 상당히 뜻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이제 좀 떨어져서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일단 백악관에서의 대변인직은 떠나더라도 저 외곽에서 자문력은 계속한다. 특히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와 관련된 자문은 계속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을 직접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요, 전 세계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 세계적으로 인기 투표하면 뭐 1등 할 거예요. 워낙 잘했죠. 예, 굉장히 우수한 분이에요. 그 남편이 32세 연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세니까요. 60이네요, 지금 60.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야말로 이제 정치에,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아주 그 최측근 신임을 받는 참모로서는 밖에서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신숙희 교수, 시드니대에 있는 신숙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요 해외 동포 단체들이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8.15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 성명 내용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성명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광복절하고, 지금 이제 건국절 기념 해외동포 8.15 특별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의 자유공화국을 재건하고 주권 회복을 위한 선언문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이재명의 지금 여론평가. 자, 그래서 NBS 여론조사 평가인데요.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4%나 하락해서 49%. 그래서 취임 이후 최저치예요. 취임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이제 50% 밑으로 긍정평가가 떨어진 거예요. 예,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제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부정평가, 그러니까 이제 43% 대비, 그러니까 6%나 올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 보면은 신뢰한다는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이 40%고 국민의힘은 2%가 올라서 23%.
그 양당 간 격차가 지금 17%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에 올린 거,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56%가 잘못하고 있다. 34%만 잘하고 있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전후와 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46, 반대한 데가 41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실 때는요, 이 좌편향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요 지표를 봐주십사. 뭐 떨어지는 이유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이번에는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말이죠. 지금 보니까 투표함 수도 지금, 5 입력. 그러니까 이거 조작한 거죠. 예, 381개소를 5 입력했는데, 이거를 고치는 것을 갖다가 개표 일주일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투표함 수를 수정하는. 자, 그리고 투표함 8개를 갖다가 이제 80개로, 지금 5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11배까지 뻥튀기해서 투표함 수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마다 선관위가 내놓는 것은 투표함 수의 5 입력이 곧 뭐냐? 득표율 조작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예,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투표함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왔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김은혜 의원이 투개표 보고 시스템 수정보고 이력 자료에서 요 내용을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관위가 6월 10일하고 11일, 15일 381건의 투표함 수 기록을 고쳤다.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여러 선거에 대한 투표함 수를 각각 수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총 211개 투표구에서 투표함 수가 잘못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쭉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게 뭐냐? 예, 지금 말이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이 뭡니까? 우선은 투표 용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투표자 수, 그 다음에는 이제 투표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함 수 기록을 무려 381건이나 수정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동일 지역의 여러 선거를 중복해서 계산한 경우를 뺀다 하더라도 211개 투표구에서 투표함 수가 잘못 입력됐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차의 규모예요. 어떤 곳은 투표함 8개가 80개로, 또 어떤 곳은 6개가 66개로 입력됐어요. 단순히 한두 건의 오타라고 볼 수는 없는 중대한 숫자의 조작이에요. 이거는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 이것이 바로 득표 조작의 증거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6월 10일하고 11일 그리고 15일에 걸쳐서 투개표 보고 시스템상 투표함 수 기록을 381건이나 수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요,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투개표 보고 시스템 수정 보고 이력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맨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요 숫자 381개, 381건, 381건, 211개 투표구, 그래서 뻥튀기 11배. 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표함이 실제 사라졌다거나 가짜 투표함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공개된 내용은요,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된 투표함 수가 실제 수와 달랐고, 선관위가 사후에 정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볍게 볼 일입니까? 예. 투표함 수가 실제 수하고 다른다는 거죠. 투표함에 뭐가 들어있어요? 투표용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투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거지. 쥐를 멋대로 뜯어 고쳤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투표함 수는 단순한 통계 항목이 아니고 투표지와 개표 결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리 정보가 되는 거예요. 투표함이 몇 개인지조차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국민은 당연히 그 밖의 선거관리 기록은 도대체 정확했겠는가? 이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투표자 수도 지들 멋대로 뜯어고쳐
투표함 수도 지들 멋대로 숫자를 조작해 뭘 믿을 수 있냐고. 공정선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이 부정선거의 한 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강서에 있는 염창동 투표소의 교육감 선거는요, 투표함 수는 처음에 80개로 입력됐다가 실제 8개로 수정됐어요. 그러니까 8개가 80개로 잘못 입력된 겁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의 금호읍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투표함 수는 6개 있는데 시스템에는요 66개로 기재됐다가 수정이 됐어요. 이게 11배잖아요. 그리고 서울 중구의 중림동에서는요 시도지사 선거 투표함 수가 3개인데 9개로 입력이 됐고, 강원 춘천의 퇴계동에서는 12개인데 24개로 입력됐다가 또 고쳐요. 자, 이걸 보면 숫자를 잘못 누른 것 아니냐? 8을 80으로 6을 66으로 입력한 단순 실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개별 사례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고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지들 멋대로. 그렇다 본다면 이게 멋대로 고친 게 결국 이게 조작선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문제는요, 이러한 오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오류의 규모와 반복성, 그리고 사후 대응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똑같아. 사후에 고치는데 지들 멋대로 고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조작선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요, 특정 지역에서 비슷한 행태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어요. 충남 태안에서는 16개 읍명동 투표구에서 49건의 수정 요청이 있었는데 사유가 원래 1개인데 2개로 5기다. 이런 동일한 패턴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기 수원 영통구 4개 투표구에서는 실제 2개였던 투표함을 1개로 잘못 입력했다는 취지의 수정 요청이 6건 접수됐어요. 충남 논산에서는 12개 읍면동 투표와 관련해서 82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됐어요.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질문이 뭐냐? 첫째, 왜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됐냐 이겁니다. 둘째, 입력자 개인의 단순 실수라면 왜 같은 형식의 오류가 여러 선과 여러 투표구에서 반복됐냐. 셋째, 시스템은 왜 이런 이상값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투표함이 통상 몇 개 수준인지, 해당 투표소의 선거 종류별 투표함 수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8개가 80개, 6개가 66개처럼 눈에 띄는 수치가 입력된 뒤에 개표가 끝난 다음에야 대규모로 고쳐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증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에 싸잖아요. 더군다나 말이죠. 정정 시점이 일주일이나 뒤에 고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선관위 수정은 6월 10일, 11일, 15일 사흘간 이루어졌어요. 개표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은 것이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지난 뒤에 전국 단위로 수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뭐라고 이걸 해명하고 있느냐? 6월 10일부터 투표수별 투표함 수가 틀리니 수정하라고 전국 각급 선관위에서 지시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투표함 수 문제일 뿐이고 실제 후보자의 득표수 및 득표율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정선거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강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관위의 설명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첫째는요, 득표수와 득표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 이것은 전산 기록의 투표함 수와 실제 개표된 표의 수가 별개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그 기본 기록이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묻는 핵심은 바로 두 번째예요. 결과가 안 바뀌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던 거죠. 왜 결과를 검증하는 기본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됐느냐? 이건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은행이 고객의 잔액은 맞다고 주장해도 거래 장부의 계좌 수와 거래 기록이 대량으로 잘못돼 사후 수정됐다면 고객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요구받는 국가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조작 증거냐? 이게 이제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만 갖고서는 특정 후보의 표가 조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물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투표함수 오입력은 심각한 관리 부실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곧바로
득표 조작의 직접 증거는 아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역시 후보자 외 득표수하고 득표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직접적인 조작 증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선거의 신뢰는 결과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투표지 발급, 유권자 확인, 투표자 수 집계, 투표함 봉인과 이송, 개표 참관, 전산 입력, 사후 기록 보존이 모두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요, 선거 전 종합관리 지침을 통해서 우편 투표함과 관내 사전 투표함을 별도로 구분해 보관하고 개표순으로 보낼 때는 투표 참관인이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투표함 관리의 중요성을 선관위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투표함은 철저히 관리된다는 선언만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투표함의 실물 관리 기록, 봉인 번호, 인수인계 기록, 이송 시간, 그다음에 개표소의 반입 기록, 선거별 투표함 수, 전산 입력자와 수정 권한자, 수정 전후 로그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좀 우리가 이제 마음의 안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선관위는 말이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무슨 문제는요. 원본 자료 공개와 독립적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선관위는 381건 전체의 수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정 전값, 수정 후값, 투표구, 그리고 선거의 종류, 수정 사유, 수정 시각, 승인자, 근로자, 근거 자료가 포함돼야 하고, 둘째, 해당 투표구의 투표함 인수인계 기록과 개표소 반입 기록, 봉인 관리 자료가 전산 수정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국회 국정조사나 독립적인 외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의 오류 탐지 기능과 수정 권한 통제 체계를 확인해야 된다. 넷째, 향후 선거에서는요, 투표함 수 같은 핵심 데이터가 입력되는 즉시 참관인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혀야 된다. 자, 그래서 선관위가 정말로 투표수와 투표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지시한다면 가장 빠른 해법은요, 공개를 자료하고 검증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의혹은 감춰져서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을 공개하고 검증할 많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 더군다나 말이죠. 이 투표함 수의 조작만이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총체적 부실과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함 8개가 80개가 되고 6개가 66개로 입력된 선거관리 기록, 그리고 381건의 사후수정과 211개 투표기의 오류는 적어도 선거관리의 기본 데이터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 투표 도작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 정도의 오류를 그렇다고 단순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사안의 엄중성이 용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모든 투표지, 모든 투표함, 모든 숫자, 모든 수적 이력이 국민 앞에 설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거의 정당성이 지금에 부여될 것이고, 이제는 선관위가 문제없다, 이따위 시급하는 말이 올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제는 투표함 수 381건의 사후수정 할애. 자, 그리고 단순행정 오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챙겨봐야 할 경고신호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경고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백악관 대변인, 아주 훌륭한 대변인인데, 자, 이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료 하나를 제가, 요분 그래도 이제 기억들을 다 하시겠죠. 워낙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백악관 레빗 대변인. 자, 이분 얼굴을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만두는 것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일과 그다음에 자녀 교육이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육아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육아. 그러니까 이제 요분 하는 걸 보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직장을 다니다가도
식장을 다니다가도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런 그 인상과 비슷한 거예요. 요분이에요. 요 얼굴이 부장한 이 레빗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레빗 대변인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대변인으로 일한 것은 평생 영광이자 모험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출산 이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가 일하면서 새 아이를 낳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으면서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딸을 낳고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 두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최고의 엄마가 되는 동시에 백악관 대변에 요구되는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 관심을 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다. 그러면서 삶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결정이다. 자, bitter sweet 한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캐롤라인 레빗 대변 28살인데, 떠나더라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외곽에서 자문역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훌륭한 백악관 대변인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인 캐롤라인 레빗이 어린 자녀와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 이달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 전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결정이다. 캐롤라인은 이제 나의 최고 외부 자문역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레빗을 역대 최고의 백악관 대변인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아직 후임은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레빗은요, 백악관 1기 백악관에서 공보 업무를 맡은 뒤에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 공보국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뉴햄프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은 경선에서는 이겼는데 본선에서 민주당 의원한테 패했어요. 이후에 트럼프를 지원하는 슈퍼백 마가 인코퍼레이션 대변인을 거쳐서 2024년 대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트럼프의 재선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이제 대변인으로 발탁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숙희 지금 교수가 하고 있는 이제 해외 동포 그 특별 성명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 자유공화국 재건과 주권 회복을 위한 대국민 대외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결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한미 공조를 통한 철저한 부정선거의 검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단순한 재개표 수준을 넘어서 전산 서버 검증과 실물 개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리고 정략적 야합이나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한미 공조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요, 미셸 박 대사한테는 현재 헌정 위기에 맞서 주권혁명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 아울러 야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위해 국제공정선거위원회 창설 등 국제적 연대를 모색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자유민주 연대를 통한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체, 반공산주의 노선에 반해서 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과도한 친중, 친북 노선으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 검찰 해체 시도와 법치 파괴행위는 물론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자, 그래서 미셸 박 대사한테는 해외 동포사회가 미 국무부에 제출한 현 정권 인사의 외환죄, 국익침해 위반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당선 무효 선언과 헌정 파괴에 대한 하야 촉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셸 박 대사에 대해서는요, 사전투표 폐지 및 전자제표기 사용 중단, 그리고 영상 관리하의 본국 투표 결과 직접 보고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해외 동포들의 요구를 이재명 정부에 명확히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산 조작, 부정선거 정황, 이거에 관해서 말이죠. 현 정권과 여권 국정의교와 신뢰 상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하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의 법적 권리 구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반의 자유민주 체제의 복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수리하는 A 외부의 해외 선거 개입 의혹,
성남시 IPA 2020 비대선 사용 의혹 등 대한민국 내 반국가 세력의 비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선거 척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법적 권리 구제와 헌정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치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셀 박 대사에 대해서는 헌정 수호와 법치 복원의 상징적 조치로서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속히 면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해외 동포들도 말이죠. 현 대한민국 정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